백과전서파 조성기 실학인데 조금은 좀 학술적인 그런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PPT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그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전서파 한쪽에 좀 약간 그 개설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고요. 서양에서 백과전서 하는 거하고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이 동양에서는 유서라고 불렀어요. 유서.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백과전서, 동양의 유서를 서양, 중일본,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해가지고 좀 개설적인, 개괄적인 말씀 좀 드리고요. 조선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유서가 어떻게 전개돼 가는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들어와가지고 실학에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만은 백과전서파 혹은 뭐 우리식 옛날 방식으로 하면 박학지향 그런 것이 실학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실은 뭐 이런 특징을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좀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백과전서파 실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백과전서파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유럽을 연상을 하게 되죠. 백과전서파라고 이제 어떤 학파적인 개념으로 하게 되면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 백과전서를 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집필하고 간행에 참여했던 어떤 지식인 그룹을 백과전서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서양에서도 그렇게 학술 용어처럼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백과전서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백과전서를 편찬한 순서로 치면 영국이 조금 더 먼저예요. 영국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 디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백과사전을 프랑스로 번역하면서 이제 우리 것도 새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디드로가 중심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편집 기획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그 필진들은 굉장히 좀 폭넓게 그 당시 당대의 진보적이고 선진적이고 인류의 그런 집필진들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83명에 달하는 집필진이 참여하고 그 당시까지의 한국과 사상 기술을 집대성한 그런 기념비적인 그 저작입니다. 이 184명의 집필진을 보통 이제 백과전서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름 잘 아는 말이죠. 뭐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에 뭐 공도르세 등 말이죠. 소위 그 계몽사상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뭐 대거 참여합니다. 한 10년 전에 이 연대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영국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대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다 우리나라 실학사상하고 연대도 다 비슷합니다. 2012년에 지금도 한 10년 전이네요. 그때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인물 이래가지고 네 사람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마치 그때가 이제 그 다산 서거한 지가 200주년 되는 해였어요. 250주년 된 해, 다산 서거 250주년 했는데 그때 그 유네스코에서 그 발표한 네 분의 그 세계 문화인물이 누구냐면 루소가 들어있어요. 사상으로서. 루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그 소설가로서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음악 작곡가로서 더비시 이렇게 네 사람이 그 세계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드물게 하는 행사인데 하여튼 뭐 동양에서는 중국, 뭐 일본, 인도보다 더 빨리 처음으로 다산이 이제 세계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같이 된 사람이 루소예요. 이제 뭐 올해는 지금 이제 반개 유형문의 탄신 4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다산이 반개를 좀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몽사상가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녀나 귀족 뭐 이런 모사 교수 군인 뭐 다양한 말이죠. 계층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이 183의 집필진을 중심으로 이제 백과전서파다 이런 명칭도 붙여줘야 되고요. 제일 첫째 군이 나온 것이 이제 1751년이고 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이렇게 대규모의 사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활발하게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그런 계몽운동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 중심의 신중심의 가치관 대신에 어떤 자본주의, 그다음 진보 사상 총동원해가지고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일반 그 시민들에게 보급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에 사상 척도를 제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양, 중국, 일본, 조선 이렇게 한번 좀 기존의 어떤 백과전서의 역사를 한번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백과사전이라고 하게 되면 문화사회 학예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을 이렇게 통합 정리해설한 그런 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제일 최초의 어떤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시대에 그 플라톤의 조카인 저 사람이 그 플라톤의 사상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가지고 편찬을 했습니다. 저게 서양에서는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 37권짜리 박물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문지리에서부터 자연학이리까지 다방면의 지식을 집중해서 해서 박물지를 만들었고요.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 7세기 초에 스페인의 그 신부가 편찬한 어원지가 있고, 그리고 말의 군원에 대해서 정리한. 그다음 12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수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것도 이제 백과사의 사전인데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찾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정리된 것이고요. 근세, 소위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는 라볼레라는 사람이 16세기 초기에 팡타그리에레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편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인인 페트라르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개인으로 개별적인 그런 백과사전류를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1728년에 영국의 체인버스라는 사람이 사이클로피디아라는 책을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과학이나 기술을 좀 포인트를 두면서 철학도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저 책이 이제 근대 백과사전의 이제 효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인사이클로피디아 대형 백과사전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대형 백과사전은 체인버스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보다 이제 훨씬 더 확대돼 가지고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나 그런 큰 대학이라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저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규모의 그런 백과사전으로 되게 됩니다. 저는 해마다 계속 이제 이렇게 개정판, 보정판을 계승되어 왔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최근에 와서 더 이상 인쇄물로 내는 작업은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10년도 안 된 아주 최근에 들어왔어야 이제 도저히 인쇄물로 계속 그렇게 개정판을 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요새 하도 이게 전사나 정보 시스템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거로 하고, 우리가 옛날에 기봐왔던 그 대형 백과사전을 체계 형태로 하는 것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다음 요걸 이어받아가지고 한 것이 이제 디드로이에서 만들어지는 프랑스 백과사전. 이 양반이 이제 이 책을 체인버스의 저 책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했고, 그 번역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의 백과사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이제 편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백과사전의 편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집필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운동, 정치 개혁 운동으로 연결돼서 큰 역할을. 그다음 중국,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이제 옛날부터 당연히 이런 백과전서와 같은 그런 일이 이제 편찬물이 있게 되는데요. 유수라고 불렀어요. 종류할지 유수하고, 일종의 동양식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란 것이 유유상종할지 유자 있잖아요. 종류별로 분류한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기 쉽게 편찬한 책이 이제 유수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먼저 중국에서 맨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한국, 일본으로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양의 유수가 좀 지식을 분류해가지고 그 전거를 밝히고 또 미를 주석하는 이런 데 치중했다 그러면
뭐 서양의 백과전서도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서양의 백과전서는 좀 더 좀 그 이후의 그 활동, 그 지식의 확장 보급에 이제 중점을 두고 큰 좀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좀 대비할 수 있겠고요. 그 동양의 뉴스는 대체로 처음에는 그 정부 차원에서 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좀 편찬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서양의 백과전서는 관보다는 좀 민에서 이 백성 단위에서 시민 단위에서 저것이 주로 추진됐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다. 조금 그 서양의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에서 대학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기관이 대학이죠. 뭐 우리나라도 뭐 국자가 뭐 성균관 하는 게 다 정부에서 하는 뭐 요즘 말로 국립대학이고 말이죠. 그 목적은 관리를 양성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서양의 대학은 권력에 저항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이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이게 뭐 서양에서의 대학의 그 선구적인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그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는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은 좀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중앙에 대학 본부가 있고 뭐 총장 밑에 학장이 쫙 있고 뭐 이렇게 단발대학이 좀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질서정연하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들은 단과대학 칼리지 연합체예요. 총장의 개념도 뭐 총장이 행사에 있긴 있는데 그 총장이 뭐 다 관장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연합체의 대표로서 있고 그 칼리지들이 다 독립체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그러면 그 30개, 35개 되는 칼리지의 연합체예요. 그 칼리지는 칼리지마다 다 독립재산제고 학과도 그러니까는 뭐 우리처럼 뭐 인문대학, 공과대학, 무슨 뭐 사회대학, 법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칼리지마다 다 있어요. 그 칼리지마다 막 중복된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왜냐면 형성 자체가 독자적으로 되었으니까. 그 연합체. 그래서 그 처음에 만들어진 칼리지라는 게 뭐냐면 런던 왕실에서부터 한 200~300km씩 떨어져 있는데 말 타고 쫓아와가지고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정도의 피신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지역으로 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그 국왕의 어떤 권한, 국왕의 권력으로부터 좀 피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둬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식인들끼리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책 읽고 토론하고 하는 스터디 그룹처럼 만들어진 게 이제 칼리지의 그 첫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중심이 되게 되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권력적인 시민의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것을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출발이 됐다는 점에서 동양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요즘 누리고 있는 그 시민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그 과정에서 국왕의 권력과 투쟁하는 그 투쟁의 중심체가 대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고 뭐 그런 점에서 백과전서와 유서도 조금 그런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 최초의 유서는 220년에 위나라, 위진남 국자 제2나라 위문제의 명으로 편찬된 황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뭐 굉장히 그 최초의 유서이기도 하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1000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그런 그 유서입니다. 황제가 본다 해가 박람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위진남 국자의 진나라 때는 이제 경사자지. 뭐 지금도 우리 동양에서는 그 책을 분류할 때 경사자집으로 분류합니다. 네, 경사자집 4분류법이 성립됐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남북조 시대 때 저런 그 박학을 추구하는 유행 속에서 이 유서를 편찬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일반화되게 됩니다. 당나라 때는 좀 개별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유서들도 이제 편찬되기 시작을 해요. 우세남이가 편찬한 북당서초, 주로 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사전류의 책이고요.
그다음 구양순의 예문유치라는 책이 있고요. 요거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뭐 과거 시험에 나오는 모범 답안이랄까 좋은 그 시의 문장들, 좋은 문장들을 모아놓은 그런 게 예문유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세기 초에는 두라는 사람이 편찬한 통제되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전장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가 행정을 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정 그런 전장류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거는 이어서 이제 송원대 통지나 문헌 통고 그거 이제 이어집니다. 송나라 때 들어오게 되면 보다 그 편찬과 녹음이 본격화되게 되는데요. 송나라는 실은 뭐 이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그 북방 그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뭐 많이 굴복도 하고 합니다만 문화라든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대규모 간행이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편찬한 책으로서는 태평어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게 한 1000권에 달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 이어서 책부원구라고 하는 그런 또 편찬물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남송 시대에 와가지고 군제 독서지라는 책이 있는데 저것도 한 200권에 달하는데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개인 소장 그 저술의 목록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군제 독서지. 왕흥민이가 편찬한 옥회. 옥회라는 것도 이제 뭐 아주 보배로운 것을 다 모아놓은 다다다 뭐 이래가지고 뭐 사전이 아니고요. 아주 옥편과 같은 걸 옥편 아니고 뭐 백과전서 비슷한 그런 다방면을 다 포괄하는 그런 율서입니다. 명대에 들어오게 되면 영락제 얼마 전에 뭐 드라마 그 태종 이방원 저도 좀 즐겨봤습니다만 조선의 태종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 명나라 때 영락제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제 그 조카를 죽이고 임금이 돼가지고 명나라 초기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그런 발판을 다 마련한 그런 사람인데 영락제 우리나라 태종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데요. 제 양반이 이제 이걸 하면서 그 송나라 때 워낙 기다리고 하니까 명나라 때는 이제 오랜만에 한 400년 만에 이제 한족이 통일 왕조를 건설한 거니까 전통적인 어떤 한족의 중앙 문명을 다시 회복하자. 뭐 본래 그 주원자이가 그 수많은 그 농민발라 중에서도 계속 내세우고 회복 중화를 회복하자.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통일 왕조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정책을 여러 부문에서 하게 되는데 국제관계에 있어서 소위 그 4대 조공제도, 책봉 체제라고 불리는 그런 명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국제 질서, 국제 어떤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소위 그 조공 체제가 가장 아주 짜임새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막 참여시켜가지고 조공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던 것이 명대이기도 하고요.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기존의 어떤 중화문명의 그걸 총체제로 모아가지고 한번 좀 편찬하자 해서 만든 책이 영락대전입니다. 한 2,000명의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편찬했고요. 뭐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백과사전이었고 뭐 하여튼 그 상고시대부터 명대까지 7,000여 종의 도수를 모아놓은 그런 대규모의 전국 편찬이었습니다. 그다음 청나라 들어가서는 역시 여진족이죠. 그 동북 지역에 있는 그 오랑캐인 여진족이 들어가가지고 중원을 차지하고 그 인구의 한 거의 100배가 넘는 말이죠. 그 인구들을 통치할 수 있을 줄은 별로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유학자들 저거 뭐 하다하다 금방 망하겠지 생각했는데 뭐 한 250년 동안에 지속을 하고 현재 어떤 중국의 영토도 청나라 때 거의 다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명나라 때까지의 중국 영토의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정도로 영토를 확장하니까 뭐 말이 오랑캐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이런 그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려가지고 문화적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중국을 영성하게 만든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중국 애들이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북방 민족이 세운 그 나라들은 아예 그냥 논외로 치부렸어요.
그래서 뭐 당나라, 송나라 뭐 이야기 있었지만 요즘 와서는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서는 그럼 역대 어느 시대가 중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한 시대였을까? 또 어느 임금이 중국 역대 군주 중에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통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청나라이고 청나라 때 강희제가 중국 역대 군주 중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지금은 뭐 거의 뭐 별로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희제라는 사람은 한 60몇 년간 재위를 하면서 영토도 뭐 엄청나게 늘려놓고 대신에 이제 그 참 이민족으로서 그 뭐 인구의 한 100배가 되는 그런 그 한족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강제적인 그런 동원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지식인들을 이게 다 포섭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항하는 친구들은 뭐 과감하게 탄압하고 문자 오기라고 해가지고 저항하는 친구들에게서는 뭐 철저한 어떤 사상 탄압을 하는 반면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자부심도 챙겨주고 경제적으로도 보장해주고 그런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 하는 작업이 이제 야 니네들 위대한 중화 문명을 다시 이렇게 그 회복하고 이렇게 재건하는 작업에 당신들이 참여해봐. 얼마나 명분이 있는 일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식 그룹들을 다 이런 정부 주도의 편찬 사업에 다 참여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청대에 막 이렇게 강의공정제까지 이르는 시기에 만들어지는 저런 대규모 편찬 사업들이고요. 저거는 뭐 스케일 면에서 규모 면에서는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방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놀랄만하게 일을 벌이는데 이렇습니다. 고급 도서 집성, 고급이고 도서를 다 끌고 모은 책이고요. 한 1만 권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작업들. 당나라 시대를 다 끌고 모으고, 당나라 시대 문장을 또 산문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막 끌어내는 강의자전, 강의라면 또 옥편도 말이죠. 가장 큰 잔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룡대 때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의 큰 그 편찬작을 걷는 것이 사고전서라는 책입니다. 약 한 4,000명의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엄청난 규모의 그런 편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유서의 어떤 그 형태나 주체나 목적을 좀 보게 되면 크게는 이제 제국의 유서, 제국의 그 어떤 통일된 제국의 어떤 위험을 과시하는 어떤 문화적인 금자탑으로서 아시아에서 만드는 그런 제국의 유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용적 차원에서 유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국의 유서는 하여튼 뭐 이제 새로운 하나의 통일 왕조, 통일 정부를 만들게 되면 뭐 하여튼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모으고 그런 대규모 편찬 작업을 만든다는 것은 그게 문화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좀 상징적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금자탑을 만드는 거죠. 저게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금자탑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이제 역사서 편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가 편찬, 권력 투쟁이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건설되고 하면 문화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역사서를 편찬해요. 그 역사서를 편찬해가지고 우리 왕조의 어떤 그 역사적 정당성, 불가피성, 정당성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고 그리고 전대 왕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현 우리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한 차원에서의 역사서를 편찬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역사책을 새로 편찬해요. 그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또 하나 벌리는 작업이 유서의 편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걸 결집해가지고 제시하는 것, 그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작업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뭐 앞에 나왔던 마찬가지로 황남에서부터 사후전세에까지 그 정부 차원에서의 저런 그 정부 편찬물은 그 제국의 위협을 과시하고 그 당시 그 정부의 어떤 정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현재도 지금 중국에 그 작업하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로 지금 하고 걸리고 있습니다.
뭐 시집이나 사람은 지가 뭐 새로운 제목에 지금 한결없어요.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말이죠. 지금 엄청난 규모의 지금 유서를 지금 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 유서가 있겠어요. 뭐 아까 당나라 때 만들어진 북당서초나 예문유치, 또 뭐 옥회 이런 거 다 이제 실용적으로 말이죠. 과거 지망생들의 수험서라든지 그런 사전적인 그런 것으로 써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운부군옥이라든지 또 폐문운부 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시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그 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나라 때는 뭐 이 경제, 문화 이런 거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쇄술도 발전하게 되고 그런 민간에서 간행되는 인쇄물을 사볼 수 있는 그런 좀 재력을 갖춘 그런 뭐 시민들을 민간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막 이런 실용적 유서도 민간 차원의 출판사에서 해가지고 많이 그 보급이 막 이런 거는 그럼 유서는 어떤 좀 치성사적인 의미가 지금 있을까? 하여튼간에 유서학이라고 하면 일종의 백과사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유서란 뭐냐? 또 유서는 뭐 어떤 책이냐? 어떤 걸 지향하는 목표를 하는 책이냐?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그 당대 대표 지식인들이 제시하는 그 유서의 개념을 좀 보게 되거든요. 기존의 어떤 그 좀 정통주의적이랄까 성리학 쪽에서는 박학을 조금 낮춰봤어요. 박학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양례, 방문 양례라고도 그러는데 박학을 통해서 하되 최종 학문의 목표는 양례에 있다. 뭐 우주의 본체로이라든지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철학적 과제를 다루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그 전 단계로서 널리 뭐 이렇게 학문의 폭을 넓히는 거, 막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방문 양례, 방문을 통해서 양례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로 양례를 더 중요시했어요. 그 박학은 이제 굳이 또 나누면 하학이고 상학에 경물치를 통해 가지고 극기복례로 간다. 뭐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요 처음에 그 널리 그 다양한 학문을 막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하학이라고 했어요. 형이하학.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에센스를 어떤 그 이게 철학적인 그런 그 좀 보편적인 그런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상학이다. 좀 그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학의 대칭 개념으로 또 정학, 정밀하다 정자, 정학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이 박학보다는 정학을 또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정초는 그렇지 않다. 박학이야말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유서 편찬과 같은 이런 박학, 학이 아니라 이건 뭐 충분하게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분야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송나라 유학자들의 성리학자들의 그런 관념적인 경향을 비판하고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실로부터 어떤 역사적인 입장에서 그 사실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야말로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학문적이다. 이렇게 이제 유서의 어떤 그거를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송시대 삼단 군수 고색이라는 책을 지은 그 장려우는 그 서문에서 말이죠. 군자는 한 가지 사물이라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뭐 군자 치일물부지. 조선시대 박학자들도 그걸 자기의 좌우명으로 많이 삼는데 그 장려우가 처음 한 말 같아요. 뭐 그 어원으로 따지면 한서 예문지에 그 비슷한 기질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군자 치일물부지. 그리고 박학은 옛과 지금을 통하는 그런 소이다, 그런 근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계열적으로 시간적 통시적으로 보게 돼가지고 고와 금을 옛과 오늘을 통하는 것이 바로 박학이다.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문헌 통구를 지은 그 마다님은 말이죠. 자신의 시대를 알고 난 연후에야 경수도 이해할 수 있고 옛날도 공부할 수 있다. 요컨대 또 통시적 관점에서 또 사물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받는 관점을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제도와 문헌에 이런 전쟁을 늘려두고 알아야 유학자들의 일, 유학자들이 하는 그런 성리학이라든지 뭐 철학적인 일에도 통할 수 있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널리 과거와 현재 그 분야별로 널리 모두면서 알아야 유학자의 그 본래 철학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박학다식과 이 평면적으로 공간적으로 박학다식과 함께 시간적으로 어떤 역사적 연속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런 백과전서라 그럴까 이런 박학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성리학자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박학 또 역사주의 이런 정신은 오늘날의 어떤 그 과학하고 훨씬 더 가깝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청대 고전학의 어떤 정신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청나라 때 발전한 고전학은 학문 방법으로서 어떤 엄밀성, 이런 또 전문성, 분화 이렇게 이제 큰 공적을 하게 되는데 그 고전학의 어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수 있는 대지는 말이죠. 고훈을 해명한 연위의 성론도를 해명하다. 저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공자명자의 그 어떤 그 유교의 본래의 경전을 송대 성리학자들이 주자나 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막 그 관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 아니다. 그 본류에서 벗어난 것이다. 송대 그 성리학자들의 해석이 오히려 그 본래 공자명자의 본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히려 공자명자가 왜 무슨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라는 그 상황적 이해, 역사주의적 접근을 통해야만이 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성리학자들의 해석이 벗어나 틀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본래에 되돌아가자. 공자명자의 그 본래 그를 되돌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고학이에요. 고학. 고학은 일본에서도 고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나라도 뭐 허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유, 박세강 이런 사람들이 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내 학문은 고학이다. 그 고학이란 말은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럽에서 그 아까 말한 그런 계몽주의 사상가나 그보다 좀 앞선 시기에 르네상스인들의 그 사람들이 제일 그 어떤 그 벗어나야 할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그 질복 그거를 억압적인 그거가 그 캐톨리시즘은 그 한 1000년간 지속되는 천주교 철학이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천주교 교리를 그 비판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동원한 또 그 근거로 삼아서 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문주의, 합리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라는 말이 자체가 이제 그대로 하면 되살린다, 소생시킨다, 부활시키다 이런 뜻인데 뭘 소생시키고 뭘 부활시키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문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걸 되살려가지고 중세 교부 철학, 중세 캐톨리시즘을 깨자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이라든지 청대 고전학자라든지 일본의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주자 성리학의 그거를 좀 깨야 되겠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중세 사회를 지배한 논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거대한 철학 체계를 깨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생기겠다 해가지고 주장한 것이 고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상적 탄압이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유학자가 권력하고 관계 없으니까 뭐 자유스럽게 이야기 힘이 권력이 아니니까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학문이 권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청나라 고정학하고 우리나라 신학하고 다른 것은 청나라 고정학은 체제 저항적인 사회 개혁론적인 비판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오기라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문난적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예 그냥 왕실에서 그냥 뭐 정부에서 바로 그냥 다 가혹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비판성이나 저항성은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시킨 대로 정부가 그 시키는 그 편찬 작업에 묵묵하게 그냥 그 월급 받고 그냥 말 잘 듣고 착실하게 편찬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렀고 우리나라 실학자들은 굉장히 체제 저항적이죠.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이런 고정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고정학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실적이 어쩌면 많지만 또 이런 그 철학적인 규명은 적다. 나중에 청나라 말기에 양계초는 이제 개혁 사상가니까 청대 고장의 지니는 어떤 조금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거의 거세된 현실 문제나 어떤 저항성이 거세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계초가 지향하는 사회계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양계초도 나중에 이제 고정하게 이런 측면을 이제 비판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또 유서 편찬은 소위 수리부작 공자가 이제 이야기했던 조수를 하지만은 창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전통을 이어받는 개선하는 방식의 그런 어떤 서술 태도로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자가 사서 오경을 편찬 사서는 주저했습니다만 5경, 6경, 8경, 10경, 13경 중국 고대의 어떤 지식들을 다 체결해 다 정리하고 편찬 작업을 해서 공자잖아요. 근데 공자가 그러면 할 적에 자기가 그런 책들을 편찬할 적에 했던 기본 태도가 수리부작이다. 나는 조수를 할 뿐 창작하지 않았다. 창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보면 좀 변수한 작업이긴 하지만 요컨대 어떤 유서의 편찬하고 좀 비슷하게 나죠. 기존에 집대성하고 모아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는 안 했지만 또 유서란 것도 이제 사전 편찬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개별적인 창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집대성 해가지고 독자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거니까 창작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억제됩니다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수집하고 편찬하고 분류하는 그 작업 자체가 나의 이 저자의 의도가 당연히 반영되는 거죠. 우선 뭘 끌고 모으느냐.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끌고 모을 거 아니에요. 수집하는 데서부터 나중에 분류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자의 어떤 의도가 당연히 일정하게 반영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또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안컨대 해가지고 안서를 많이 붙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당히 저자의 주관이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유서 중에는 저는 안설이 많다. 그다음 일본은 이제 고대에는 이런 유치국사, 왜냐면 유치란 말은 이제 이렇게 분류 종류별로 모은다 이런 차원이니까 이제 유서죠. 역사를 모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명물 모은 것이고 이로하라는 것은 일본의 지금 가나 일본 글자로 이로하다. 저는 모은 것도 있고요. 중시에는 이제 하학집, 하는 이제 하학이라는 것은 형이 하학, 형이 사학, 그때 하학입니다. 절용집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일중사전,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사전 그런 겁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근세에 들어와서 서울유천이라고 일본의 가가고 지금 가나자와에 있는 그분에 사람이 이제 편찬한 건데 저기는 우리나라 통신사하고 좀 많이 연결되고 허준의 동의보감도 저기 반영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막부 장군에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부의 편찬물로 단행되게 되는데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화한삼재도이라 그래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민간인 의사가 지은 민간 차원의 서울유천은 좀 막부 차원이라면 외환삼재도이라는 것은 이제 민간인이 만든 그런 건데 조금 중요하니까 좀 뒤에 다시 합니다. 그 다음 근대에 들어와서는 아까 말한 절용대전 그런 거 있고요. 고사유원 이거 굉장히 유명한 큰 책이 명치정부의 문교부 문부서예요. 그건 하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책 이름도 아예 백과사전입니다. 일본 대백과사전, 대백과사전. 재밌는 거는 평범사라고 하는 민간인 출판사에서 한 2,000여 명의 필자를 동원해가지고 만든 대백과사전. 지금도 평범사라는 출판사 있고 또 사전. 하여튼 사전 만드는 건 일본 사람들이 참 잘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의 기질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백과사전들이 좀 편찬됩니다. 그 다음에 화한삼재도에 본래 원명은 외한삼재도라고 붙이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화나 외나 같은 뜻으로 쓰고 화라는 걸 글자가 더 좋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화자로 많이 바꿔보는데 본래 명칭은 외한이었어요. 옛날부터는 외란 것이 일본의 민족명이었어요. 우리가 동의 쪽 할 때 구의가 있다는데 구의 중에 하나가 외잖아요. 외라고 했는데 이 외자는 그냥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다는 글자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 애들이나 이 한국 애들이 보니까 이 외자를 보고 우리를 왜소하다, 좀 작다, 좀 무시하는 듯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글자를 화로 바꿉니다.
화하고 외하고는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와라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와자로 바꿨다가 나중에는 앞에 큰 대자로 붙여가 대화로 바꿔요. 그 다음 나중에 자기들 그 민족 명이기도 하고 국가 명이기도 했죠. 그래서 외에서 대화로 바꿉니다. 발음도 이제 야마토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통일정부가 이제 형성되면서 그 통일정부의 이름을 야마토 조정이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글자를 전부 다 화로 다 바꿔요. 우리나라 사람은 화로 불러달라고. 부산의 외관도 일본에서 화관이라고 불러요. 저는 뭐 아버지는 다 식민지 시대에 살았습니다만 일본 음식하고 꼭 외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식이라고 일식이라도 안 그러고 꼭 외식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화식이라고 의미 차이를 두고 뭐 화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요 책은 말이죠. 1713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 굉장히 강대하고 민간인 그 의사가 만든 책인데요. 혼자서 그냥 뭐 이련이가 성문선에 들듯이 말이죠. 필생의 작업으로 개인이 말이죠. 저걸 다 편찬을 한 건데 명대에 만들어진 그 중국의 왕기의 삼제도를 본다 가지고 화한 일본과 중국의 삼제도에 왕기의 삼제도의 그 형식을 모방해가지고 그 체제도 그대로 하되 거기에 일본의 그걸 많이 집어넣고요.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가치가 높은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그 당시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 유럽하고 굉장히 교류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받은 서양에 대한 새로운 정보 내용들이 이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서 그림을 다 갖다 붙여가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죠. 기존의 백과사전 중에 그림까지 포괄되어 있는 책은 굉장히 드물어요. 도설이 된 건 굉장히 드물어요. 외환 삼제도에는 도설이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고 그 점이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근세 에도 시대 때 말이죠. 일본의 어떤 사회 풍속 생활을 알려주는 아는 데는 제일 보물창고 같은 그런 책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요게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18세기 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학자들에게 말이죠. 일본에 대해 좀 관심이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나 뭐 서양에 대한 이런 데 이제 그 호기심이 많은 실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설,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좀 바꿔갈 지향하는 실학자들 이 책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가서도 저는 대표적 실학자들이 이 책을 많이 하던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고려시대까지는 유수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 남은 책들이 별로 많지는 않고요. 조선시대 유학자들 유학시대에 오면서 이제 책을 많이 편찬해. 불교 신자들은 별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인도에는 역사책이 없어요. 역사책이 없습니다. 역사 자체를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우주 전체의 어떤 천체의 운행 속에서는 요거는 찰나에 불과한 거니까 그걸 역사 쓰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니까 역사책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문헌도 별로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유학자들은 글을 많이 써요. 책을 많이 남깁니다. 유학자의 특색이고 아주 지식주의, 주지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출판물, 인쇄물, 책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는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부터 책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 중국의 유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걸 보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나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말이죠. 더 이제 확장되게 돼 가지고 토착화, 공유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 유수가 굉장히 많이 편찬됩니다. 근데 요거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 차원에서 사찰에 의한 그런 거질의 뉴스가 편찬. 대표적인 시기별 뉴스를 좀 보게 되면 16세기에는 건물의 대동음부 군호, 이거 조선 전기 시대니까 상당히 건물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의 명나라 때 음시부라는 사람의 음부 군옥을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를 집어넣어가 대동음부 군호. 그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수광의 지공유술 유명하죠. 그 다음 김유의 유원총고 이런 대표적인 게 있고요. 18세기 들어오게 되면 더 이제 많이 편차되게 됩니다. 성원사설, 산인경제, 범한제 총서 등등 일개적 전집. 19세기 들어가서는 이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그 다음에 이규경의 오주영문 장전상국
그러면 뭐 개화기, 대한제국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책들이 편찬돼요. 대동운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중국에 운국으로 세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뭐 조선전기에 나온 책으로서는 가장 강대하고 조선전기에 나온 뉴스로서는 거의 저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문을 여는 것은 이제 이승화의 지목뉴스. 이승화의 지목뉴스는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실학의 성부를 어떤 사람들은 이승화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관계 유형을 잡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박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목뉴스이 거기에 가장 부합하고 실학의 성부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개혁론, 체제개혁론에 어떤 초점을 맞추면 관계유형론의 관계수로 이것이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로는 그 관계유형을 실학의 교시로 해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조선후기의 실학을 사회개혁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 오늘날 근대 실학을 그 학문적으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체계한 사람이 일제시대 때 그 1930년대 그 조선학 운동 일환으로 그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주도를 했거든요. 위당 정인보가 이제 그 실학 연구를 나름대로 좀 하면서 이제 그 총체적으로 평가를 내렸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실학은 조는 원주할제 할아버지 조자, 1조가 관계고, 2조가 성호고, 3조가 다산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총평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그 영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 위당 정인도의 그 평가 이후로 실학의 비조를 관계 유형을 많이 합니다만은 박학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공 이수광이 시대적으로도 더 빠르고 말이죠. 지공 유설이라는 책은 뭐 굉장히 뛰어난 책입니다. 유설이라는 책에서 보면 유설이라는 단수가 있고요. 조선 후기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요. 뭐 이런 그 5개 오부로 잡고 그 안에 이렇게 말이죠. 한 3,400 그 목에 달하는 아주 그렇게 분류를 딱 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공술이 이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받은 것은 이 서양이라든지 그 당시 서양에 관한 지식을 바로 수용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양반이 중국의 사신을 2번인가 3번인가 갔다 오는데 뭐 그 당시 그 명나라에 전해졌던 이런 서양의 어떤 그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지리라든지 이런 걸 그야말로 요즘 말로 아주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한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이 책에 다 수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서양 또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가치평가하지 않고 굉장히 그 객관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가치가 깊고 그 당시 이거 투자, 공자 이것만 따지는 조선의 어떤 지식인계, 사상계에 이런 세계가 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세계들이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좀 알아라. 이래가지고 이런 그 유교와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문화권, 새로운 그 서양의 정보들을 많이 그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가치가 있고 개방적이죠. 가장 그 이런 그래서 어떤 지금으로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도 조선시대 유서, 조선시대 백과전서로서는 뭐 손색이 없는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테오리치가 만든 그 세계지도, 고려 만국전도라는 그 지도도 소개해가지고 나중에 그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또 새로 따로 편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성어사설, 사설이라는 것은 뭐 잡다한 이야기 이런 것인데요. 저것도 저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 3,000개 정도 해가지고 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당 정인보가 실학의 2조라고 그래서 평가했습니다만 그 해방 이후에 청간호 선생이 그걸 좀 부연 설명했는데 관계유형은 1조 비조라고 불리는 관계유형은 실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화했다라고 부연 설명했고요. 성호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다. 성호 밑에 많은 그 수십 명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학파를 이루게 했다. 그 다음에 다산 정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려오던 여러 그 유파의 실학 사상들을 집대성했다. 집대성자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성호사설은 성호는 뭐 그대로 이제 뛰어난 그런 학자이고 전 책이고요. 그 이후에 성호학파라고 불리는 그 계열뿐만 아니라 요런게 북학파라든지 소론계 이런 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하는 일에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요 임원경제집, 요것도 뭐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서유구라는 사람인데, 아까 서유구는 그 위에 나왔던 서명업, 그 밑에 아들이 서호수, 그 다음에 서유구, 3대가 다 대단한 학자이고, 여기 뭐 달성서 씨들이죠. 뭐 임원경제라는 책도 굉장히 대단한 책이에요. 뭐 이 생활백과사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뭐 생활백과사전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연구서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란 말은 요즘 말에 뭐 이코노미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넓은 의미로 돼 있습니다. 경제란 말은 경국제세, 굉장히 넓은 의미로. 임원은 요거 이제 뭐 임원 시골 전원이라는 뜻이긴 한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굉장히 풍요롭고 강대한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서유구는 소위 그 연안 박지원의 그 일파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뭐 북학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그룹들도 이제 역시 이제 하게 되고, 아까 이덕무는 뭐, 이덕무 손자가 그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려상구를 지은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덕무도 뭐, 이런 반문학자로서는 당대 최고급의. 그 다음에 박제가 북학위 같은 경우도 이제 유서 형태의 책이고요. 이서구도 북학파 그룹이에요. 조선시대 유수의 어떤 특성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백과전서, 그다음 자료 휘편의 성격을 등대하고 있는데, 자료 휘편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이런 뭐 사진이죠, 사진. 아주 쉽게 그 공부서로서만 쉽게 뭘 찾기 편하게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의학부의 사전의 의미도 있고, 백과전서는 좀 이제 폭넓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 분야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과전서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사전과 성격을 동시에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백과전서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료입변은 이제 그런 사전적인 그런 실용성, 편의성을 중시하는 그런 차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유서는 뭐 중국하고 특히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중국은 아까 말했던 청대 유서라는 것은 굉장히 좀 사상성이나 정치성이나 저항성, 비판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적어요. 워낙 그 탄압이 심하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실학자들이라는 것은 대개 제야의 지식인이거나 혹은 당장에서 패배해가지고 앙앙불락하고 현실에 대해서 막 저항과 비판이 강한 그런 제야의 지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권층에 있더라도 좀 소장파, 북한파 하는 건 노론이지만 소장파들이죠. 그리고 소장파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좀 집권 안에서도 이제 기존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실학의 특징은 굉장히 저항성이, 개혁성과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국, 일본과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죠. 자기 주장이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을 어디 쓰냐? 안설에 쓰습니다. 안설. 그 정도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하려면 뭐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기초장으로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컨대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안설이라고 해요. 안설에 이제 자기의 주장을 첨부하는 거죠. 저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이제 붙어 있으면, 그래가지고 단순한 어떤 끌고 그런 분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처럼 들어있는 에세이적인 성격을 지닌 책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걸 옛날에 작고라고도 불렀는데, 그런 형태의 저술이 좀 많다는 특징이에요. 하여튼 안설,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안설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발전하면 변정설, 이규경의 오주영문 장정상고에는 전부 다 무슨 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이제 자기의 주장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설이나 변정, 이런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려면 훨씬 더 사전 조사라든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굉장히 자기 안설이 많고,
그래서 이 양반 또 이제 논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논하건대 안보다는 좀 더 그 무게를 두는 논이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이 한 3,000여 개나 돼요. 굉장히 그 자기 혼자 독자의 연구만 했지만 하여튼 자기의 주관적인 대대를 많이 받겠다. 그 다음에 오주임을 장르 상고는 보면 전부 다 무슨 변정설로 다 되어 있어요. 한국이 굉장히 많은 낭량책인데 전부 다 무슨 변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다 밝혀가지고 증명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분류나 사전을 넣어서 가지고 요즘 말하면 논문이죠. 조그만 논문이죠. 소논문이고 연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것을 19세기에 들어간 임원경제지라든지 오주연문 장려상고에 가게 되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연구소로서의 성격도 지금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삼각계에서는 막 이런 좀 기존의 어떤 성리학의 어떤 그 사변적인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또한 좀 반대로 말이죠. 이런 고정을 중시하는 그런 그 백과전서적 학부의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책이 이제 중국에서는 1609년에 삼제도에 그보다 5년 뒤에 조선에서 지공유술이 만들어졌어요. 그보다 100년 뒤에 일본의 과학삼제도에 이 세 책은 말이죠. 이런 그 백과전서로서의 그 대표적인 것인데 하여튼 뭐 각 나라에서 그런 선구적이고 계몽적인 의미를 지니는 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만의 경세치용, 청대 구정학, 또 이제 서학을 중국 애들이 이제 번역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서학서, 여기 한 400여 종 됩니다. 400여 종의 한역 서학서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지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실학자들은 기존의 성리학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보주의, 실적주의, 휘납적이고 경물치기, 휘납,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 그걸 중시하는 다양한 선양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분야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철학 중심이나 인문의 역사, 문학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주변 또 일반 민간인들에게 좀 쉽게 보고하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렇게 좀 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식의 대중화, 보급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삼제도를 그 명나라의 왕기라는 사람이고요. 일본의 그 고학 운동에 이제 주창 제일 중심적인 인물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송나라 때 또 명나라 때 만들어진 이런 그 유서들이 조선 전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이런 대표적인 그런 유서들이 편찬되고. 근데 이 조선시대 유서하고 그 유럽의 백과전서 하고의 어떤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정리해보게 되면요.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 지식의 계층성, 위계성, 서열, 하이어르키 여기에서 이제 그걸 부정하고 그걸 해체를 지향한다 하는 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분류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도 출판의 발전과 함께 유수가 보급되면서 지식의 평준화를 지향한다 하는 점은 다 양자가 공통적인 측면인데, 좀 차이점을 보게 되면 유럽에서의 이런 소위 백과전서가 불리는 이 그룹들은 굉장히 좀 이 사회개혁적 성격이 강해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 당시 그 절대 군주 체제와 저항하는 어떤 시민 그룹의 사상적 고시라 그럴까, 어떤 그거로서의 어떤 정치 사회적 의미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양 혹은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좀 개혁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무슨 체제를 뒤집는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실학이라는 것도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지 조선왕조 체제를 뒤엎자 이런 이야기 한 실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동학이라든지 천도교 좀 갔어야 되는 일이고, 실학자들 하면서는 어디까지나 조선왕조라는 체제 안에서의 개혁이지 그걸 벗어난 정도는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유럽의 백과전서 파하고는 일정하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고, 사찬 민간에서 애들이 또 대체로는 이제 저런 학문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기존의 어떤 성리학적인 그런 그 경향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정도지, 정치 체제를 뒤엎자 어떤 혁명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회운동, 정치운동으로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좀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금속 활자는 뭐 독일보다 200년이 더 빠르다 뭐 듣는 이런 자랑하는 건 아니죠. 일본에 뭐 인쇄 그것도 우리가 다 전해줬다, 뭐 도자기도 전해줬다고 자랑합니다만은 대량 보급에는 다 실패해요. 도자기도 그렇고 출판 문화도. 조선시대 제일 많이 편찬한 발간한 책이 400부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임시대란 때 뭐 개미자, 가면자 뭐 한 20만 개를 중증하고 등등 해가지고 에도 시대 들어가게 되면 뭐 출판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죠. 도자기도 가져가가지고 뭐 청나라 거, 뭐 유럽 거 다 받아가 뭐 오만 이것저것 뭐 별의별 장르를 다 쳐가지고 일본 도자기가 에도 시대 때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많이 수출되고 등등 해가지고 뭐 도자기에 뭐 새로운 하나의 왕국이 되고 출판 문화도 굉장히 발전해요.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출판 문화는 뭐 세계적인 출판 왕국으로 되게 되는데, 민간이 발전해요. 민간 상업 출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상업 출판이 거의 없죠. 뭐 18세기 후반기에 뭐 반각본 해가지고 뭐 춘향제인 인물이 이런 뭐 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뭐 대중화 되지 못했죠. 그에 비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업적 출판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에도 시대 때문에 굉장히 광고가 나옵니다. 많이 팔리는 것은 10,000부씩 발간해가지고 다 팔려요. 뭐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허준의 동의보가 일본의 베스트셀러예요. 되게 책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업적 출판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유서를 만들어도 목판본으로 감양해가지고 돌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개는 필사본으로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끼리 나눠보는 정도. 옮겨 쓴단 말이죠. 근데 목판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도 뭐 목판 보시겠지만 그거 다 나무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개인이 자기 그 목판을 돈 내가지고 흔히 옛날에 조선이 하는 말이 조상 문집 만들려면 지방관 다녀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방 수령을 해야 돈을 그 벌어가지고 조상 문집 만든다 그러잖아요. 문집 뭐 조그만 거 만드는데도 그게 돈이 비용이 그리 많이 드는 거. 목판 그 한쪽마다 페이지마다 그 목판 그 보시잖아요, 그죠? 안동 국가기념관 목판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엄청나게 이런 그 유서 두거나 막 그림까지 넣으려면 이거는 뭐 개인이 부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뭐 베스트셀러로 팔려가지고 진짜 무슨 뭐 장사가 되고 모르지만 그런 부담 전혀 없고 하니까 뭐 이런 보급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그냥 필사본 형태로 해가지고 뭐 필사본 하면 한 서너 부 나오기도 쉽지 않죠. 근데 목판 하면 뭐 조선시대 목판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간행된 것이 400부 정도라고 하는 그 경국대전에 이런 것들. 그런데 관청에 예보하는 그런 것들이 한 400부 정도. 민간 차원에서 이거 뭐 나오는 출판물들은 뭐 굉장히 영시하죠. 하여튼 뭐 글자도 그렇고 활자도 그렇고 뭘 뭐 먼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대량 생산, 그 대량 보급에 성공하지 못해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해졌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대중화에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조선시대 뉴스도 책 자체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만은 이제 그 보급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문. 일반 민간인들은 그 한문으로 쓰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19세기 가가지고 그 한문을 해독하는 문맹률, 문자 해독률이라는 것이 20%가 채 안 됩니다. 일본은 그 가나라는 것이 그 뭐 우리나라 한글처럼 한 50 그 문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대부분 관공서 문수도 다 가나로 쓰니까.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 일본은 그 19세기 중반에 한 80%가 됐다. 우리나라 20%가 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대화의 결정적인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문자 생활과 이 언어 생활이 거의 일치하는데 우리는 그게 분리돼요. 말은 한문을 하지만 글자는 한문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안 팔리는 이유가 그 한문으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읽을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근대 좀 보게 되면 좀 비교를 하게 되면 내처럼 그 유럽 문화권이 좀 지식 담론이 우세했다면 유교 문화권에서는 도덕 담론이 좀 활발했어요.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그 동양 안에서 보게 되면 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일 도덕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도덕 담론이 가장 세겠습니다. 주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전하고 시기도 오래 걸고 차지하는 비중도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주자라 부릅니다. 주희라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라 그러고 저쪽에 저 폭번성 무의에 가게 되면 그 주장이 완성된 그거 있는데 그 가서 한 간절히 2-3년 전에 가봤는데 그 우리나라 신한 주씨들이 전부 다 그 다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중국이 아직 여전히 가난할 때 우리나라 신한 주씨들이 가지고 그 주자하기 완성된 그 무이산 골짜기에 그 건물들 전부 다 우리나라 신한 주씨들이 다 가서 만들어줬다고. 우리는 막 주자 이해하는데 중국에서는 주인은 공자 명제에 비해서 훨씬 아래입니다. 여러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불과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주자들이 세운 왕조가 돼가지고 뭐 주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자 이상 정도로 대접을 받죠. 하여튼 그 성리학 주자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도덕, 의리 그게 굉장히 성행했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자유스럽고 유학자들 뭐 권력자도 아니고 일종의 뭐 그냥 그것도 뭐 여러 학문 중에 하나였고 권력이 없으니까 단합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뭐 지가 그걸 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해석도 지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랄한 자유스러운 해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장자는 그거 과거 시험 봐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 모범 답안에 어긋나면 다 잘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배설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거야. 공자가 이런 말인데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학문지를 보면 더 발전합니다. 훨씬 자유스럽게 온갖 상상을 해가지고 막 나중에 다산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게 과거 시험이구나. 이 과거 시험이 이 자유로운 발상, 자유로운 상상력을 완전히 줄였다 이게. 정답을 만들어 나가죠. 족보를 다 만들어 나가죠. 그 족보만 달달 외워야 시험 자체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 족보에 어긋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예요. 시험에 떨어져요. 그 오히려 학문의 발전을 저해했다. 그 다산이 그 5학문이가 5가지 우리나라 학문을 망친 5가지의 학문이 그중에 성경도 들어가고요. 과거학도 들어가고 과거 시험이 우리나라를 망쳤다. 막 그 학문 내적으로 보게 되면 주자학이 좀 도덕 담론 치중한다고 신학은 좀 지식 담론의 발전을 지향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런 그 성리학이라든지 경시 치용학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에 못지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신에 그 지식 담론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실학자들이 이런 그 지식 담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게 결론도 나지 않는 그런 거 굉장히 사학적인 그런 그 관념론만 치중해가지고 뭐 남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실학자들이 이제 이런 박학을 추구를 하게 되고 유소편찬도 이런 사람들이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상의 주요 변화상은 이런 도덕 담론인 주자 성향에서 지식 담론인 고정학, 명물도수학, 박학으로 이제 크게 그 변화해 간다. 이게 특징이죠. 이 사람들은 경학보다는 철학보다는 박학을 중시하고 도덕 담론이 도보다는 가치 중립주의, 기술, 예술, 기회 이런 걸 더 중시하게 되고 성리나 의리 이런 것보다는 명물도수, 경물치지 이런 거 지식 중심의 담론. 그다음 방법에 있어서는 그 고정과 실천 이런 것을 그래서 청대 고정학, 명물도수학, 또 산수학, 자연학 이런 걸 제시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천문학, 역사학 등에서 특히 이제 발전한 그 서양과학 기술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인계수 이런 사람들, 노론계수의 소위 성취성학파들, 소론계 아까 말한 그 서씨 3대 그
그룹들이 이런 백과전서적인 박학지향의 어떤 학문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어떤 학문의 어떤 위계성, 하이어라키를 해체하고 또 그 당시도 이제 좀 약간 천대받았던 이런 자연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치를 긍정하게 됩니다. 또 서양과학의 수용을 통해 가지고 물리를 이제 중요시하게 되고 그래서 홍대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자연과학을 중시하고 또 주자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자 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홍대영, 그다음 다산 정약용, 그다음에 19세기의 해강 최항기 이런 단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자학이 가진 어떤 철학 체계 전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단계에 가게 되는데 그 최초로 이제 그런 사람이 홍대영입니다. 이 홍대영은 과학기술은 결코 말기가 아니다. 말기, 끝된 기술이 아니고 본질이다. 근본이다. 학문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군자들이 이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실용적인 자연학이라든지 또 굉장히 실용적인 유괴 6가지 군자가 익혀야 될 6가지 같은 제주 기술 이런 것이 더 실질적인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다. 미수 호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의 학문은 과학이다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서명은, 홍대영 이런 현실 변화계를 주도했던 실학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백과전서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박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낮춰봤어요. 저 사람은 박학자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내가 좀 이런 양내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직 학문이 덜 따듬어졌다는 말이구나 해가지고 약간 좋게 안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박학이라는 것을 좀 약간 정학보다 낮은 걸 봤는데 근데 이런 박학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40~50명이 달하거든요.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지식인들이 이런 박학을 다 지향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어떤 지식인들이 박학이라는 것을 낮게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부여를 하면서 박학을 했단 말이죠. 그건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사상 운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학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배우는 거죠. 성령에서 벗어나가지고 학문에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학문을 말이죠. 기존의 어떤 체계에서는 전부 유학자들뿐만 아니고 유럽에 가더라도 그 학문에 다 서열이 있어요. 제가 옥스퍼드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거 보면 말이죠. 이제 아까 말한 칼리지아노 차례했지만 졸업식하고 입학식하고 이런 그런 상징적 행사를 하는 본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본부 건물이 이제 맨 처음에 애들이 그런데 건물 자체가 말이죠. 높이가 다 달라요. 높이가 계단처럼 해가지고 높이 다르고 또 이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원형의 중심에서부터 주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배당돼 있어요. 제일 중심에 높이 있는 데가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학, 역사, 인물, 소위 문사철이 정학이에요. 거기서도 제일 이제 문사철 안에서 신학이 제일 위고 요래 단계별로 쭉 이렇게 가야 그 건물 구조가 그래 되어 있어요. 딱 학문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사철은 정학, 문사철 안에서도 철학이 1등, 역사가 2등, 문학이 3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전문적, 실용적인 학문들은 잡학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시험 보는 과거 시험은 잡과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인이라고 했어요. 전문가다, 스페셜리스트를 잡이라고 불렀어요. 그 문사철 같은 일반인들 제너럴리스트는 그야말로 군자다 해가지고 말이죠. 구분을 했어요. 요즘은 전혀 반대죠. 상학, 하학, 형이 상학, 형이 상학학의 구분은 뭐냐? 상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형이 상학, 형체와 형체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의 학문을 형기, 상하라는데 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저도로 해석하기 더 좋습니다. 아르비보다. 형상화된 이전의 단계는 형이 상학이라고 연구하는 것은 형상화된 이후의 상태를 연구하는 것은 형이 하학이라고. 요즘 과학은 다 형이 하학이죠. 형이 상학은 철학이나 인문학은 일곱 분야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상하 하학이라 해가지고 상하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든지 막 근본과 끝과 본말 해가지고 이런 걸 부정하는 거죠. 여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전체를 완전히 그 위계성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지향하는 것은 이런 거 실용적인 어떤 그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실용에 도움이 돼요. 그 방법으로서의 것이죠. 객관성, 고정과. 그래서 이 박학을 지향하는 그 자체로서 이미 그 정통주의적 학문 경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대응의 형태고, 기존의 어떤 그 체제를 해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박학, 백과전서적인 지향은 단순히 좀 더 많은 지식을 내가 더 모으고 알고 하는 그런 지식 호사가적인 포고적인 취미가 아니고 이런 굉장히 그 실천적인 사상 운동의 하나의 형태다. 저런 차원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백과전서파에 대한 굉장히 높이 평가받습니다. 근대 개몽 사상가의 뭐 핵심은 백과전서파고, 소위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근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민사회 혁명을 일으킨 그룹을 다 백과전서파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에서 백과전서파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랬었는데 저는 보다 요거를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